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 그리고 핫 키워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자,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변조의 박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를 이겨낼 만큼 오늘도 따뜻한 소식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변조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변조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다양한 핫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틈새 직무 가이드 CSR 전문가, 그리고 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위험한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로 틈새 직무 가이드 CSR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CSR 전문가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CSR 전문가가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CSR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기만 해봐요. 네. 그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어떤 한 청년이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민속화가 눈에 띄길래 봤더니 이제 뭐 고무 바닥과 가죽 안창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발이 한 켤레씩 팔릴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신발을 증정하는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그 슈즈 탐스의 창시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주인공이에요. 탐스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이 이게 CSR이 가장 잘 보여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CSR이 다시 풀어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인데요.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이제 고도로 발달한 현재 그 사람들은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걸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만큼 사회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두 이제 기업 정보를 뽑아서 외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기업 정책이나 뭐 기업 개요 같은 게 지금 CSR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500대 기업의 70% 정도가 CSR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해마다 겨울 되면 연탄 나르는 이런 봉사활동 하시고 또 김장 봉사활동 하시는 임원분들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좀 대두가 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CSR 분야에 대한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CSR이 봉사, 뭐 환경 보호 같은 단어들로 이제 축약이 되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한국에 이제 CSR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장 봉사도 하고 뭐 연탄 나르기도 하고 환경 보호 활동도 했는데요. 이게 점차 이제 개념이 커지면서 현재는 뭐 윤리 그리고 사회공헌까지 가면서 뭐 인권, 지역사회, 노동을 다 CS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넓은 영역에 CSR이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CSR 전문가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직접 뭐 유명훈 전문가분을 만났었는데요. 이분이 국내 최초의 CSR 전문가세요. 그래서 CSR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10년 내에 1000대 기업에서 CSR 담당자를 1명 이상 채용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CSR 전문가가 필요 인력이 그래서 대충 1만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CSR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틈새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CSR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뭐 환경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CSR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집중해야 될 분야는 뭔지 그 중대성을 평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서별, 이슈별 개선 전략 수립 업무인데요. 지난해 5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남양 유업 사태 네. 아시겠죠? 갑 사태. 네, 그렇죠. 네. 그 사태를 좀 이제 막으려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 중에서 사회적 책임 형태로 고쳐야 할 것을 이제 부서별로 그리고 이슈별로 CSR 전문가가 전략을 수립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프로세스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및 업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랑 신뢰성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지역사회랑도 관계를 유추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도 전문가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업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CSR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다들 준비를 하시면서 기업 홈페이지에 가보면 CSR 섹션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업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 꾸준히 기업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그리고 CSR 전문가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CSR 전문가 앞으로의 비전도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까지 쭉 해주셨는데요. 이 CS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나만의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과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윤리나 환경 보호를 다루는 입장에서 전문가가 윤리적이지 않은데 따르는 사람에게 윤리를 강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장기적 안목. 네, 지난해 매출, 뭐 대비 올해 매출이 얼마다라고 해서 기업에서는 뭐 그렇게 성과를 내놓긴 하지만 사실 CSR은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기가 성패를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런 비전이 뭐 수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예. 진짜 CSR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CSR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협력회사나 지역 사회까지 본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뭐 꾸려나갈지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CSR 전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 준비생들 어떤 준비를 하라고 끝으로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이게 정해진 커리어 패스라던가 뭐 정해진 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해관계를 알아야 하고 모든 영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신입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그만큼 요구가 되는데 우선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저희 대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보다는 뭐 가르치는 교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환경사회복지 전공대에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대학 내에 개설된 CSR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취재원으로 말씀드렸던 유명훈 전문가가 운영을 하시는 곳이 이제 코리아 CSR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지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전문 교육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통해서도 CSR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컨설팅 회사나 연구소 그리고 평가원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경영 환경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소나 컨설팅 기업에서는 리서치를 위해서 신입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얻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해외 대학생들은 또 NGO 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복지, 경영을 전공해서 뭐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CSR 직무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하게 CSR 전문가가 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핫 이슈 틈새 직무 CSR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핫 이슈는 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영업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번에 좀 낱낱이 파헤쳐 오셨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고 사막에서도 난로를 파는 것.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예, 이런 말처럼 예. 예, 어떤 상황에서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네. 혹자들은 영업과 마케팅을 이제 혼돈하기도 하는데요. 마케팅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영업은 이에 기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실행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기획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제품이 잘 팔릴 것 아니냐라는 소위 말해서 영업 무용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일선 현장에서 잘 판매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영업이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무죠.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업을 또 기피한 현상도 있긴 하는데 일단 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팔 수 있는 물건이 무궁무진한 만큼 영업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를 크게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반, 해외, 서비스, 그리고 기술, 광고, 영업 등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 영업 같은 경우는 물론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뭐 가전제품이나 약품 같은 어떤 완성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해외 영업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유무형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해오는 일을 말합니다. 네. 또 서비스 영업은 인터넷상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배너나 팝업, 검색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활동이고요. 기술 영업은 솔루션이나 기자재,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B2B 형태로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영업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에서 송출되거나 게재되는 그런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주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업의 종류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업직이 기업의 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기업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직의 채용 시장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충분히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는데요. 예.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 이제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한테 좀 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적 개선에 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첫 번째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좀 달리 네. 영업사원들한테는 좀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가면서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불황 타겟책으로 앞으로도 영업사원들한테 이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 개선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영업직 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최근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1년에는 35.3%, 2012년에는 38.8%, 2013년에는 40% 등으로 영업직의 채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지만이 또 영업직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죠.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자질, 뭐가 있을까요? 네. 소위 영업 경쟁력을 갖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이 편해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형 인재로 거듭난 소위 말해서 영업맨들은 웬만해선 포기를 모르는 강한 전투력도 가지고 있고 초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대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는 이미지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기술, 그리고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내는 능력, 이것들이 사실은 사회생활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영업맨, 즉 세일즈맨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영업이라고 하면 항상 이 실적에 좀 시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혹시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이 줄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영업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인데요. 영업사원들은 이제 급여를
보통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일정한 월급을 받는 연봉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적만큼 받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은 이제 인센티브 제도로 이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요. 하지만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급여까지 깎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영업사원들의 그런 기본 급여 자체는 다른 뭐 관리직이나 사무직의 이제 그런 그분들의 기본적인 급여보다는 약간은 낮은 편이긴 하다는 점은 참고해 두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갑을 논란,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영업사원은 영원한 을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연봉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또 영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영업이란 업무 자체가 내 물건을 남한테 파는 것이다 보니까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는 아마 영업사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거래 규모가 클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나는 내 일에 충실할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임무를 하는 것일 뿐 스스로 나는 내가 슈퍼 을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을이라고 해서 항상 을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영업사원들이 필드라고 하죠. 실제 현장을 누비면서 일을 하면서 각 거래처나 각 회사, 기관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영업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의 자질을 검증받아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기획, 전략 기획 이런 부분으로도 스카우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기여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회사에 앉아서 이제 어떤 연구나 사무나 관리로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지만 네. 현장을 뛰면서 자신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영업사원들에게 열려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영업직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핫이슈도 핫케어드 알아볼까요? 네, 위험한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법.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방학이기도 하고 이제 공채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모두 아르바이트를 구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주말에 하루나 이틀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이제 용돈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 대학생들이랑 취준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임금 체불이나 명의 도용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서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딱 이런 정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때 뭐 아르바이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속이 탔던 경험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먼저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무지에 알바비 지급을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알바비 체불의 경우에 이제 일반 직장의 체불금보다 임금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뭐 해결 절차가 대학생들에게는 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무서우니까. 네, 그렇죠. 예. 무슨 법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될까봐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이 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알바 시작 전에 고용주랑 명확하게 임금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근로계약서를 먼저 내밀고 근로계약서 써주세요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꺼리는 고용주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모르는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를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뽑아 가셔서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런 근로계약서를 뽑아갔는데 거부하는 주인이 있다면, 사장이 있다면 일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사실은. 좋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야죠. 그래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몰라서 미숙해서 어리숙해서 못 챙기는 수당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임금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야간 수당 그리고 주휴 수당,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야간 수당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야간 근로수당을 챙길 수 있고요. 이게 주간 수당의 1.5배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계산을 하셔서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그리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근로조건이나 알바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건 1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단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을 해야만 퇴직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 후에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 예.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퇴직금. 있다는 거 저도 좀 처음 알았고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면 예. 정말 눈 뜨이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고수익 보장, 그리고 단순 심부름 뭐 이런 게. 재택근무. 네네, 재택근무 하루에 2~3시간씩만 투자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아르바이트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참여를 했는데도 이게 범법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예로 이제 뭐 광고를 어떤 업체에서 냈는데 그 업체는 중국에서 상주를 하고 그리고 이 알바생에게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대포 통장을 통해서 인출하고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시킵니다. 근데 이 출금의 1.5% 수당을 이제 저희한테 띄워주는 건데요. 이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고수익은 보장이 됩니다. 그쵸. 1.5%고 그리고 말 그대로 단순 심부름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대포 통장을 범죄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범법 행위예요. 근데 네. 이제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이나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르바이트 공고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네, 사전에 예방하려면 공고를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단순히 메일을 전송하는 업무임에도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스팸 메일이면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해 보이지만 전단지 배포, 그것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공고를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좀 교묘해지고 있어요, 수법이. 그래서 공고를 한번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에서 10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똑같은 키워드를 넣었을 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한 개밖에 없다던가 그리고 면접은 뭐 어떤 사무실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날 뭐 지하철로 나오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뭐 실례로 뭐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만나서 어디 뭐 위험한 데 끌려간다던가 뭐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뭐 키스방 뭐 이런 위험한 장소로 끌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아직도 그런 일이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정말 위험한 아르바이트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예방법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구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다양한 취업 관련 이야기들, 이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상우 기자님, 김은진 기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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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